사업이라든지 목적으로 흩어져 나간 디아스포라와 어떤 난민들, 옳지 않지만 흩어져 나가 있는 비자발적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 어떤 디아스포라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용어가 이게 refugee잖아요. refugee인데 일단은 한 해에 지금 디아스포라의 숫자가 몇 천만 명이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이해되나 보세요. 예, 몇 천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KWMA의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에서 구상하는 어떤 디렉션은 레퓨지 선교를 이어서 R2R, 레퓨지가 레퓨지를 선교하는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레퓨지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뜨거운 존재, 쟤네들이 뭘로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인 부담을 주나,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이 KWA가 얼마나 앞서가는 어떤 디렉션을 주고 있는지, 레퓨지를 선교하고 그 레퓨지가 레퓨지를 또 선교하도록 레퓨지가 R로 이런 전략까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실버, 은퇴 선교사들, 지금 현재 1000명의 은퇴 선교사가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3000명의 은퇴 선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매년 이후로 앞으로 3, 4년 뒤에는 은퇴 선교사 숫자가 저희들이 지금 거의 2만 명의 선교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1000명씩이 생긴답니다. 1년에. 한인 선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곧 3000명 수준에 도달하고 매년 거기에 플러스 1000이 되는데, 관 이 사람들의 케어 문제, 은퇴 후의 어떤 삶의 문제, 어떤 주거 문제, 애우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KWMA는 바로 실버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었고요. 뭐 멤버 케어는 어떻게 한인 선교사들을 케어할 것인가, 또 재정 문제, 위기관리 문제는 저희 필한선협에서도 공항대 목사님과 저희들이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고, MK 문제, 플랫폼 문제, 영성, 거버넌스, 리더십, 연합훈련,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 동력화시켜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뱀, NGO, 교회, 여성, 난민 있네요. 그 다음에 통일, 특별히 제가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통일 실행위원회 부분,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북한을 복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 그래서 준비와 전략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미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선교 현장에서 싸우고 있을 때, 역시 KWMA라는 거대 최대 협의회 조직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도전이 됐고, 저로서는 억지로 그냥 막 불평하면서 갔는데 우물안 개구리가 넓은 들판에 정말 내어진 느낌, 제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제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발제가 아까 재산권 이양과 관련된 발제가 있었고요. 선교지 재산권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그리고 선교지의 재산권의 정의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초기에 생활비와 사역비가 덩어리로 왔잖아요. 덩어리로 온 생활비와 사역비를 통해서 획득된 재산이 어디까지가 개인 재산이고 또 파송한 교회나 단체의 재산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권 이전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들, 일단은 선교지 재산권의 정의를
선교 후원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GP선교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생활비와 이제 선교비가 덩어리로 왔을 때, 어느 정도 선교사의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어떤 여윤을 주는 플렉서블한 어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이 재산권이 어쨌든 이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재산권이 있을 때만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는 거지, 이미 재산권이 있다면 이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KWMA는 이번에 재산권 이전의 표준 모델을 만들고, 아직은 제가 보니까 어떤 잉태 단계에 있고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제가 가져온 이 자료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크게 만족스럽진 않는데 왜 재산권의 이양과 포기가 힘든지 어떤 이유를 네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선교 초기에 어떤 미천한 어떤 시스템, 그냥 와서 사역비와 생활비가 덩어리로 와서 있었던 거는 초기 제도적 장치의 어떤 부재. 그래서 사역비와 생활비의 구분 없이 어떤 이런 돈이 이제 후원비가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생활비까지 몽땅 들여서 어떤 재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의 생활비까지 몽땅 들여서 만들었던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할 때 마치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런 사역지의 재산은 자기 삶이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양해주고 나가라 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그 고려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은 인생을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선교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어떤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초기 선교 초기의 어떤 그런 부재, 어떤 제도적 부재. 두 번째는 이양하고 싶어도 후임자나 어떤 이런 마땅히 넘겨줄 대상이 없어서 어떤 이양이 좀 힘들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역 연속성의 문제 속에서 재산권 이전이 좀 주저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확실한 은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평생 선교지에서 바쳤는데 응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없이 그냥 나가세요, 은퇴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선교사에게서 너무 어떤 삶에 대한 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고국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 평생 선교지에서 몸 바친 선교사들에게 하늘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려고 어떤 그런 게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퇴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산권 이양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적인 욕심인 거죠. 이런 사적인 욕심도 재산권 포기와 이양의 어떤 그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뭐냐면은 저희들이 30년 전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땅을 완스퀘어에 예를 들면은 20페소를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돼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5,000페소가 되고 했을 때 이런 부동산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어떤 혜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나눴고요. 국토개발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예를 들면 수십 배의 가치가 올랐을 때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에게 위임하고 뒷자리로 물러가라 할 때 어떤 개인도 어떤 욕심을 떠나서 보장되지 않은 은퇴의 어떤 이후의 삶을
삶으로 그냥 쉽게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저희들이 연합의 필요를 여기서 봤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 발제자들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통과 융합을 키워드로 갖고 그 속에 연합의 정신을 깔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왜 필요한 산업인가, 정말 각 교단, 각 단체, 또 개인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통해서 KWMA에 정말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가야 되겠고, 필요한 선협에 각 지선협이라든지 각 교단 단체 또 개인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지, 우리 제가 언제 한번 이교성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왜 미국은 대통령을 뽑냐? 50개 주지사가 그 똑똑하고 멋있는 주지사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번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그 다음에는 텍사스 주지사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하고, 주지사들 연합회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 뽑으면 대통령 뽑는 비용도 줄어들고 좋을 건데, 각 주가 우리 충분한 자치권과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 그럼 왜 연방정부가 필요한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차라리 군수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똑똑한 군수 대통령 시키지, 왜 대통령 선거 따라가고 군수, 지방자치, 기초, 풀뿌리 단체장 또 뽑고, 그런 선거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천문학적이잖아요. 어떤 경우도 이 주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국방, 그렇잖아요. 국방. 그 다음에 외교. 또 하나는 금융.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런 합표 쓰겠다, 텍사스에서 이런 합표 쓰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배영기 목사님 회장하시고 김관영 목사님 회장하시고 그런 난항 이후에 필요한 선협에 함께함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제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냥 소리 없이 그냥 회계를 서기 이런 걸 맡아서 왔는데, 이 연합운동에 반대하면서 무용론을 얘기할 때 과연 무슨 민선협이, 동선협이, 마선협이 이 세 가지를 하겠냐는 거죠. 아무리 잘나도 민선협 대표밖에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잘나도 중선협 대표밖에 안 되고, 마선협 대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그런 어떤 아전인수기역의 틀 속에서 있는지, 당신들이 과연 국방과 외교와 금융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고 교단에 불과하고 지역 선교사회에 불과한데, 저는 그렇게 맞짱 뜨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KWMA에 참 이렇게 무임승차에서 갑작스럽게 갔다 오면서 느꼈던 모든 생각은, 지금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힘을 합할 때만 협력이 힘이다. 협력이 힘이다. 하나됨이 힘이다. 연합이 힘이다는 그것이 너무나 제 머릿속에 정말 강탈을 했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도 정말 지금 필한선협 하는 노력과 필한선협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재확신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져온 이 아름다운 상패를 이제 제가 대신 받았는데, 이렇게 회장님, 우리 사무총장님 어디 계세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 무거운 걸 끌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KWMA에서 필요한 선협에게 준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최초 국가연합회에 준 상패입니다. 한번 부회장님 받아오셨으니까 회장님께 이제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가져왔을 뿐이고 일단 전달하세요. 크게 읽어요. 네, 보이세요? 와우. 스케일이 있습니다. 네. 아우 떨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선교모범기관 인증서
인증번호 KWMA 2019-01-021 기관명 주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기관은 모범적인 기관 운영과 헌신적인 사역으로 한국 선교 발전에 기여함을 인하여 KWMA 선교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를 인증합니다. 인증일자 2019년 11월 21일 한국세계선교협의 이사장 이영훈. 이거 뭐 아주 큰 거 받으셨죠? 이게 그래도 부회장님이 전달을 하세요. 부회장님이 전달하세요. 네. 예. 아유,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제가 좀 준비 없이 갔고 또 때깔도 나지 않는데 우리 회장님처럼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시컴시컴 사람들이 절 보고 저기 필리핀어냐고 묻는데 토종처럼 보이고 한국 토종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가서 좀 얼벙설금 조금 뭐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축복이었고 이제 6월에 한동대학교에서 있는 KWMA 개인 선교사 MF 개인 선교사 연합회잖아요. KWMA는 선교 단체 연합회고 그래서 지금 KWMF의 지금 지부장으로 이동백 선교사님이 돼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2007년인가 우리 정대성 목사님도 그때 시카고 히튼 대학교에서 할 때 갔었던 것 같은데 이 지부장을 뽑는데 그냥 나라별로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5명, 5명 그 중에서 1명 대표 데리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동규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로 선교 경륜이나 선교주의 선배이시긴 한데 이 KWMA 각 국가 리더십을 뽑을 때도 적어도 저희들이 하나가 돼 있다면 좀 더 바쁜 분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효율적인 분도 있을 거고 이건 섬김의 자리니까 잘 섬길 수 있는 분도 있을 건데 이런 적어도 우리 필한선협이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더 뭐 개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좀 연합하고 그래서 KWMF와 A가 어디 서로 어떤 연합을 모색해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거기 간분 서너 명이든 10명이든 모여서 대표 하나 뽑아서 보고하고 지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필리핀의 어떤 대표성을 가질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갔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거니까. 리더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부여되는 이름이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은 6월 달에 한동대 KWMF 대회에 가서 우리 필한선협 대표들이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시스템은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연합해서 같이 리더십을 좀 선출했으면 좋겠다. 또 필리핀 선교사 550명의 단톡방에 심각하게 이 부분을 지적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개인 사견을 얘기할 때 KWMF 필리핀 지부장 누구라고 쓰니까 왜 이건 공적인 게 아닌데 개인 사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명함을 이용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좀 저희들이 조금 소를 뻗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이걸로서 한국 선교사 선교 지도자 포럼 한선 지포 갔다 왔던 것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황태현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급하게 제가 참 부족한 제가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정말 고문을 당할 정도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축복이 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정말 어떤 소통과 융합 이런 거창한 걸 얘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그건 어떤 상황이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까 심리학이 앞으로 지금 각광받는 전공이라고 했을 때 심리학은 좀 더 스피릿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PPT를 잘 만들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잘 활용할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대우에서 모든 발표에 PPT 사용을 금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 아세요? 혹시? 저희들은 어떻게 PPT를 만들어야 될까? 저희들은 50세대다 보니까 이미 기계치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건 뭐야 나는 뒤떨어진 거 아닌가 할 때 다시 그런 고급에 가는 이런 백투 더 패스트로 가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걸 저희 이제 이게 한 10년 전에 생긴 영어 단어인데요. 다운시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어를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빨리 많이 올릴까에 초점을 두고 빨리 갈까에 초점을 뒀는데 이제 내리자 기어를. 그래서 다운시프트 운동이 벌어졌고 영어 단어가 물론 한 달에 뭐 수십만 개가 생겼다 사라지지만 이 단어가 생겼고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가면 하산 운동입니다. 일본 모 철학가가 우리는 어떻게 등산을 잘할까에 초점을 뒀는데 이제 어떻게 하산을 잘할까에 초점을 두자. 그래서 이제 다운시프트 운동을 벌였고 저는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바로 다운시프트 운동 속에서 디지털과 하이테크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로 가자. 저는 그 아날로그 학교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테크일수록 저는 하이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학교. 하이테크의 기계치 속에서 기계치기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어떻게 PPT 잘 만드는가를 배우는 걸 포기하고 거부하는 좀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21세기 아까 박영영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고 모든 이론들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시대에 따라갈 수 있다.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 교육을 받고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한단 말인가. 이 엄청난 그리고 아까 급변했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2세기에 거쳤던 1차, 2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불과 몇십 년 혹은 몇 년의 어떤 급변 속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 따라가다가 정작 우리 자신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를 제 개인의 어떤 철학에 담아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우리 제자들이 막 PPT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그것 놓고 조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4P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나눴던 얘기거든요. 물론 아시다시피 파이오니어, 2단계를 넘어서 패런팅, 2단계를 넘어서 파트너십, 2단계를 넘어서 파티스펀트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필리핀 선교를 되돌아볼 때 제가 제 발제 내용이 필리핀 선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였는데 저희들이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로 파이어니어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열심히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 선교의 어떤 과제를 뭘로 받느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2단계까지는 그런대로 열정이 있고 정말 뜨겁기 때문에 해왔는데 동반자의식 아까 박연영 선교사님 얘기하셨던 동반자의식 파트너십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현지인들을 파티시펀트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출구 전략 얘기하고 선교지 2항을 얘기할 때 사실은 선교지 2항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파트너십을
동반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빠질 테니까 니들이 파티시펀트 해라라고 완전히 여기서 엑싯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2단계까지 했는데 2단계로 정말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엑싯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퍼렌팅 이 3단계, 4단계가 안 되고 엑싯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퍼렌팅 단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파이어니어링을 하고 퍼렌팅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페이터널리즘과 트라이엄펄리즘, 레이시즘, 이 세 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걸 가장 강조하거든요. 페이터널리즘은 지금 온정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온정은 좋지만 주의 도구만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가 뭘 알아? 아직은 엄마 아빠가 해줘야지. 이런 불신.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불안감. 그 다음에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불신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지만 이양 더 잘하자 하는 욕심, 과욕. 이 세 가지로 저희들은 자라왔습니다. 물론 온정주의의 반대가 이제 방임방치고 어떤 극단적인 반대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살아온 수직적 사고 속에서 부모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선교지로 온 저희들이 온정주의에 빠져서 너희들은 아직 할 수 없다는 불신, 할 수는 있지만 나보다는 더 못할 거라는 불안감, 할 수는 있지만 내 이양 더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서 가자는 욕심, 과욕을 가지고 현재 퍼렌팅 단계에서 파트너십으로 연결시키고 파티시펀트로 연결시킬 이 부분이 스탑돼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지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파트너십과 파티시펀트를 시켜놓고 엑싯을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저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회의 어떤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트라이엄펄리즘은 거의 같죠.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어떤 승리주의. 우리가 선진국에서 왔고 더 높은 교육을 받았고 더 높은 제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선교 방식이나 복음 전도 방식이 우리가 더 나을 거라는 이런 우월주의. 그 다음에 레이시즘, 어떤 가난하고 어떤 가난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일단 필리핀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퍼렌팅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우리 이번에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과제로 지적한 게 뭐냐면은 소수 일리트 그룹입니다. 저희들이 필리핀의 특성을 잘 알잖아요. 저기 지금 제가 속한 안티폴로시는 리잘주에 소속돼 있고 리잘주 지사가 지금 이나레스 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뭐 아들은 안티폴로 시장 했다가 지금은 텀이 끝나니까 마누라가 했다가 이렇게 돌고 있고, 앙고노 시장은 지금 제리 칼데론인데 지금 24년째 하고 있고 마누라로 돌렸다가 이렇게 돌고 있고, 전부 어떤 소수,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경제적 영향력이나 어떤 임팩트가 분명히 있는 그런 일리트 그룹을 통해서, 아까 우리 오전 발제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위를 잡았었잖아요. 한국 선교도 우리가 분명히 그런 생생한 모델을 가지고 복음을 배워서 이곳에 왔는데, 정작 우리는 이 땅을 이끄는 소수 일리트에 대한 복음적 접근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나레스 한 명을 주지사를 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좀 더 복음의 경제성이라는 말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과연 우리 1000유니티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소수 1리터를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섬의 영주, 그 섬을 수십 년, 수백 년 통치하고 있는 그 어떤 클랜, 이 클랜을 잡아내기 위해서 누가 몸부림쳤는가? 아직 저는 솔직히 그 사례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클랜 마스 이벤젤리즘이라고 용어로 그러더라고요. 이벤젤리즘.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전도를 해버린 거죠. 그 어떤 대가리를 전도해서 아프리카 부족 추장을 한번 전도해서 대가리를 데리고 오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통할 법한데 저는 능력도 없고 또 늦게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연륜이 없으니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왜 이 필리핀 선교사들 중에 7,700개의 섬에 각각의 섬에 영주들이 있을 건데 그 영주를 파고드는 그런 소수 일리트 집단에 대한 선교가 없는가? 어떤 나라보다도 이게 강한 나라가 필리핀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저희들의 과제로 제시했던 게 도시 거점 선교. 저희들이 바기에서 가가얀 대오로부터 민다나오 전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마닐라 심장부에 여기 가장 부자촌, 아까 우리 서울스카이에서 봤던 이 지역이 발리버데 고린디안 빌리지거든요. 이 마닐라의 최고 부자들이 사는 곳인데 그 부자들이 사는 빌리지에는 왜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없는가? 마닐라 심장부에 세운 교회가 없는가? 적어도 어떤 심볼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10명의 선교사가 1억씩 돼서 하나의 어떤 교회를 좀 더 땅값이 싼 곳에 지을 수 있다면 그 10명이 힘을 합해서 10억의 건물을 왜 마닐라 심장부에 꽂을 수 없었던가, 이런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 거점으로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희들의 선교 어떤 과제다. 예,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의 홍보대사잖아요. 엠베세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선교사님들은 내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가 얼마나 살기에 열악한 곳이고 얼마나 어떤 위험한 곳이고 얼마나 자연 환경이 무서운 곳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동정표를 받으려는 이런 것들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더 어떤 엠베서더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채널이 뭐냐면 바로 단기 선교인데 저는 우리 학교에 단기 선교팀이 오는 것을 단 한 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단기 선교팀의 문제가 뭐냐면은 적어도 이 단기 선교팀의 주축이 차세대들이잖아요. 이 차세대들에게는 어떻게 그 백지 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잉크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평생 가는 임팩트를 주는데 이 단기 선교팀 차세대들이 왔을 때 하고 필리핀은 팔이 날리고 못 사는 나라고 정말 지저분한 나라고 위험한 나라고 이런 것만 보여줌으로써 필리핀의 미래적 가치, 자기 인생을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국가로서의 싹을 잘라버린다고 보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 단기 선교 팀에게 필리핀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게 만들고 정말 이 또 올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면 그 한 번 가고 머리 흔들고 난 다시는 안 가. 뭐 어떤 불쌍한 애들 보면서 눈물 나고 감동은 받았지만 다시는 안 가. 그리고 거기는 살 곳이 못디야라고 그 마우스 투 마우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네거티브 얘기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앞날을 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팀을 짜는 교회에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위에 보여주고 쇼만 하고 가느냐. 그러지 말고 보고 받고 가라. 저는 이제 우리 뭐 여기 있는 배영규 선교사님 어떻게 계시나 이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좀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 싹 한번 하고 밀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리고 과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 컨택 손잡고 정말 삶을 쉐어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너희들의 필요가 뭔지 그리고 우리들이 돕는다면 어떻게 도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들에게서 배우고 싶다. 너희들의 친절과 여유와 돈과는 상관없이 높은 행복지수와 이런 매너들 이런 걸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보고 받고 가는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쇼만 하고 떠나버리는 다시 말해 정작 필리핀과 피지컬 콘택트도 없고 사이클로지컬 콘택트도 없는 상태로 가버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필리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다시는 안 가. 두 번은 갈 곳이 아니야. 이렇게 성도들과 차세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선교 자원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어떤 방향성이 재정립돼야 된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아니라 어른 선교팀이고 어떤 선교팀이라도 필리핀의 어떤 음도 보여줬다면 양도 보여주고 어두움도 보여줬다면 빛도 보여주고 과거를 보여줬다면 미래도 좀 보여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이런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한국은 미어터졌고 이미 레드오션인데 필리핀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정말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진짜 필리핀은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사업도 한번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 자원을 우리 입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교 자원의 싹을 줄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단기 선교 그 홍보대사의 역할을 좀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박수를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 OFW입니다. 유엔에서 지금 193개국을 유엔 회원국으로 두는데 비회원이 있습니다. non-member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류 회원국의 아류에 있는 게 있고 회원국 밖에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전부 해서 223개국으로 보는데요. 유엔에서는 193개국을 보지만 223개국에 220개 국가의 필리핀어 디아스포라가 220명, 그 다음에 1200만이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필리핀이 재배치의 국가가 되는지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 1억 2천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유니트가 1000유니트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필리핀이 선교사가 넘쳐나고 정말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라고 과연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필리핀어를 지금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220개국의 필리핀어 선교사를 보내는 효과를 갖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서 이들을 선교 자원화시켜서 220개국을 가는데 특별히 이 중에는 우리 한국인이라든지 백인들을 터부시하는 이 무슬림권의 심장부인 중동에서는 여전히 필리핀어만큼 환영하는 노동자들이 없다는 거죠. 영어되죠. 쌀 문화권에서 살고 그 다음에 빵 문화권에서 살죠. 그 다음에 친절하죠. 여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워커들이 바로 필리핀어들이고 이 필리핀어들을 우리가 정말 모든 지금 2만 명의 세계 선교사들이 전부 필리핀으로 들어와가지고 필리핀어를 복음화시키면 우리가 앉아서 220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굳이 뭐 한국
어떤 피부를 가지고 언어도 부족한데 목숨 걸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머니 메이킹 미셔널이잖아요. 우리는 머니 스펜딩 미셔널이고, 그래서 머니 메이킹 미셔널이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나라가 필리핀이고,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은 블루오션이다. 선교의 블루오션이고, 이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먹는 어떤 정치 지정학적인 선교 요충지이기도 하고 선교 허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200명의 그 선교 단체 지도자들이 필리핀 정적인 생각, 선교사 필요 없다. 거기 왜 가냐? 그리고 지금 선교사를 파송을 한 주인공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다 거기에 장들이니까. 그 장들이 이제는 필리핀에 진짜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한 줄로 믿습니다. 저 잘했죠? 잘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앉아서 220개국의 머니 메이킹 미셔너리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굳이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에 있더니 지들 먹고 저희들 천국 가면 끝나는데 필리핀어들은 220국으로 가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10분의 1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자부심을 갖고, 문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선교 동료가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피난 선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선교 동료가를 시킬 때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떤 연합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 선교사, 뭐 지역 선교사 무슨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되려면 첫째 필리핀 내에서 조직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마이클이라는 필리핀어를 중동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뭐 돈이나 벌다 오지만 중동에 가 있는 KW 산하에 어떤 선교사가 있다면 연결시켜서 우리가 누가 간다. 우리가 훈련한 누가 가니까 거기서 이 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관리해라. 케어하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조직이 229국을 아우르는 어떤 조직이 KWA가 엄브렐라가 되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산하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보람 있겠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4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인 선교의 위기와 선교지로서 필리핀의 강점에 대해서 선교의 제한이나 금방이가 없다. 출입국에 제한이 없다. 비자 제한이 없다. 30대가 절반이다. 선교 병상에서의 접근성, 그 다음에 동남아 인도차이나 선교의 교두보, 해외 예비 선교사들의 언어 문화 적응 훈련 장소, 타문화권 선교의 모판. 이걸 저희들이 좀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이 바울 선교회가 그 예가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는 기침이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선교회 회장님과 이사장님에게 늘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이제 침례신학대학 안에 6개월짜리 훈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이에요. 선교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선교지를 갑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그래서 바울 선교는 6개월은 한국에서 6개월은 여기서 해가지고 적어도 1년을 만들고 필드 체험을 시키잖아요. 근데 필리핀만큼 필드 체험을 시키기에 유리한 장소가 있냐는 거. 첫째, 접근성. 그 다음에 경제성. 아무래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후. 그 다음에 적어도 16개의 다양한 생생한 언어를 접할 수 있고, 세계의 언어, 적어도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어를 또 정복할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장점이 지금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있고, 그래서 선교의 모판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안티폴로에는 중국에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님들 12가정이 한국 아카데미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제2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분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한 방에 이틀 내에 철수 통보를 정부로부터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가보고 그냥 다 놓고 나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저분들이 어떻게 선교지를 결정할 것인가. 그랬더니 적어도 1년을 여기서 지내면서 이제 자기 파송 선교부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한자권, 중국어권인 말레이시아의 화교들, 필리핀의 화교들 이런 다양한 각도로 선교 제2의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필리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없고 한국 아카데미가 없다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기대고 어디 가서 숙식을 하면서 이런 제2의 어떤 충전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필리핀이 그런 모판으로서 그다음에 적응 훈련 장소로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은 밖에 지역에서 추방당한 비자발적 한인 선교사들은 피난처이자 차기 사역의 준비처로서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8번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바랑가이 수를 조사했어요. 현재 필리핀의 바랑가이 숫자가 변하더라고요.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바랑가이 숫자가 변하는데 지금 현재 이 가장 최신 정보입니다. 42,045개의 바랑가이가 있는데 바랑가이의 자치성은 미국의 주정부 정도 수준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주정부나 필리핀의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바랑가이 경찰이 어떤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치성이 강한 바랑가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좀 파고든다면 정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필리핀 한인 선교의 미래, 건강한 리더십, 그 다음에 2번에 선교사 생활 자립 대안 비록, 그 다음에 3번에 50주년 역사 편찬, 아까 이제 신용기 장로님이 뜨끔했습니다. 이제 5년 남았는데 앞으로도 40주년 이 책자처럼 연합회가 하지 못하면 여전히 한인연합교회가 신장로님 위주로 그걸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에게 주는 무자비한 그건 폭격이잖아요. 하세요. 근데 못하면 우리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한 장로님과 한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지 이번에 피란선협의 어떤 그런 존재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적어도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좀 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피란선협이 와야 됐느냐 그랬어요.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발빼기, 제가 무관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제가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발빼기. 그 다음에 정치욕을 가진 선교사들의 어떤 움직임,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연합회가 필요하냐는 것에 대한 시대적 불필요. 우리가 지선협에 속해 있고 부심점인 연합회가 피란선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세대적인 어떤 시대적 사고 이 세 가지로 제가 봤거든요. 이 우리 피란선입이 그리고 아까 이 상을 받은 건 제가 물었어요. 사무총장님 왜 우리 피란선협이 역사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 상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론 조용중 사무총장님이 우리 피란선협 출신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랬더니 웃으면서 도저히 연합이 안 되는데 연합을 이뤄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높이 산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격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야 진짜 우리 피란선협의 어떤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을 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피란선협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50주년 역사 편찬에 이제는 정말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되겠다.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모든 목숨과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은퇴 및 시니어 선교사의 후생 복지.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을 하다가 은퇴한 선교사가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를 은퇴한 분들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한 게 제 상식으로는 한 그 10년 미만인데, 이교성 목사님이나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동선협 쪽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분들이 준비 없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언어 습득력도 낮고 그 다음에 문화 적응력도 낮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어떤 이제 은퇴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고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하고 또 어차피 오시겠다는데 오지 마세요 하지는 않지만 잘 세팅하고 세틀링 다운하고 잘 이반절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가이드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은퇴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은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의 옷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길 거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선교사 묘지는 지금까지 피란선협이 와야 되기 전에 와야 된 이후에도 늘 얘기가 됐는데, 한국의 양아지, 광주의 양림동, 전주 선교사 묘원 같은 선교사 묘지터가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지금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 묘지에 가는 거 4번에 26페이지에 MK 선교자원화, 그 다음에 5번에 한인 선교사의 이제 선교적 사고 전환, 그 다음에 6번에 지역 선교사 연합회와의 협력성, 그 다음에 7번에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조화구조. 누구도 모달리티만이 다다, 소달리티만이 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좀 더 저희들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바울이 동역자 팀을 만들어서 소달리티로 강하게 브레이크트루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냥 막연히 교회에 그냥 하나 뭐 몇 개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교회 내에 선교 특공대, 전도 특공대, 소달리티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좀 더 과제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8번에 이제 지정학적 구별이 더 이제 없는 거죠. 아직도 뭐 지정학적 구분에 매여 있지 않고 필리핀 속에 한인들이 있고 한국에 필리핀어가 있고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대책들. 그 다음에 9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가보시면은 제가 세계선교의 허브로서 필리핀은 제자 양육 1번에, 그 다음에 2번에 차세대, 그 다음에 3번에 평신도, 즉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파트너십이고 파티시펀트거든요.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필리핀 한인 선교의 새로운 과제 속에서 제가 아까 좀 드렸던 말씀들, 소수 일리트 그룹, 클랜 매스 이벤젤리즘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4번 28페이지 밑에 4번 보시면 빈민가 인구가 줄어들고 탈출한 리모트 지역, 외딴 지역에 집중된 선교에서 누군가는 도시 지역과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좀 어떤 어텐션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 및 중소도시들을 집중 공략하고 선교 거점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은 1번에 정치문화의 심장인 마닐라 수도권에 집중화된 전략적 선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 팽창에 따른 지방 중도 도시들을 영적 거점화시키는 선교 전략과 방법 없는 연구, 이렇게 제가 과제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보고를 짓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필리핀을 너무 자랑스럽게 제가 전 세계 한 45개국을 제 발로 여행도 하고 탐험을 했거든요. 물론 뭐 유럽, 뭐 남미, 아프리카, 뭐 아시아 전 지역에 그래도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행을 하셨겠지만 저는 좀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필리핀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가? 저는 필리핀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앙겔레스에서의 여행자 피살, 그 다음에 마카티에서의 4, 5년 전에 있었던 유학생 피살, 그건 최초거든, 최초 사건. 근데 유학생 여행사가 피살이 최초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어떤 필리핀의 여러 가지 치사라든지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는 자기들끼리 비자도 없이 비행기표만 끊으면 도피할 수 있는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권과 이런 치정에 얽매여서 일어난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필리핀만큼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 선교 자원이 많고 정말 우리 마음껏 12시, 1시에도 어떤 제약도 없이 전도할 수 있고 또 220개국에 정말 흩뿌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선교 미래의 머니 메이킹 미셔너리를 키우는 우리의 자부심,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좀 이제 우리 선배님들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강점으로 계속 세뇌시킬 정도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리엔탈과 옥시덴탈의 어떤 유로피안과 아메리칸의 저페니스와 코리안의 이런 다양성과 조화가 공존하고 정말 빵문화와 그 다음에 이 반문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필리핀 선교의 어떤 장점들, 지정학적인 위치, 선교적 허브, 교두부, 그리고 블루오션으로서 경험 있는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필리핀을 프레젠테이션하고 필리핀을 통해서 저희들의 선교적 사명이 감당되고 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